네, 도연 아버지. 지금 버스 탔어요. 유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도연, 그 이름이 귀를 때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의 시계는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든 항공권을 내려다보았어요.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는 15분 후 출발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사회 의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긴급회의가 이틀 후로 잡혀 있었죠.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대합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사람들, 매표소 앞에서 목적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녀도 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유진은 천천히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유진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부산이요. 자정 출발하는 거 한 장 주세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발권기에서 표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죠? 공항에 가야 하는데 왜 부산행 표를 샀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표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항공권과 함께요. 플랫폼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유진의 하이힐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버스를 탈 거냐고요? 이사회는 어떻게 하고요? 프랑크푸르트의 동료들은요? 쌓여있는 계약서들과 승인 대기 중인 보안 프로젝트들은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유진은 표를 보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14번 시석 창가 자리였어요. 그녀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이 버스에 탔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끌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5분 전 누군가 복도를 따라 걸어왔어요. 검은색 백팩을 맨 청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청년은 좌석 번호를 확인하더니 유진 옆자리에 멈춰 섰어요. 죄송한데요, 제 자리 맞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은 백팩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어요. 부산까지 가세요?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요. 회사가 거기 있어서요. 청년은 백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의 불빛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닥타닥 리듬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그쪽을 흘끗 보았어요. 노트북 화면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론 배터리 성능 그래프 같았어요. 청년은 집중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청년의 손동작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올리는 버릇, 생각할 때 왼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 유진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착각이었을 거예요. 그럴 리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청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음이었지만 조용한 버스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청년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도연 아버지. 지금 버스 탔어요. 유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도연? 그 이름이 귀를 때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거예요. 회사 가서 바로 테스트 준비하면 돼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알아요. 납기 맞춰야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도 일찍 주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년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 21년 전 그녀가 떠나온 그 이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남편의 이름.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우연이었을 거예요. 그래야 했죠. 하지만 유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감췄어요. 청년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상단에 문서 제목이 보였어요. 드론 배터리 최종 테스트 프로토콜 버 3.2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CEO 강하준. 유진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강하준. 그 이름이 눈에 박혔어요. 아준. 21년 전 그녀가 두고 온 3살배기 아들의 이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유진은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청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은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청년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멀미하시나 봐요. 물 좀 드실래요? 청년은 백팩에서 생수병을 꺼내 건넸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유진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의 형태, 입술선 모두 익숙했어요. 그녀 자신의 얼굴과 도연의 얼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21년 전 서울 작은 아파트에서 엄마하고 불렀던 그 아이였습니다. 유진은 물병을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쉬세요. 부산까지 4시간 반 걸려요. 청년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 먼 곳의 도시 불빛들. 하지만 유진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21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IMF 외환위기가 터지던 그해 유진은 보안 시스템 엔지니어였고 도연은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살 아주는 매일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죠. 하지만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정리해고 명단에 유진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실업급여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도연의 수리점도 손님이 끊겼습니다. 빚이 쌓였고 집세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진은 선택했습니다. 독일 보안 기업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즉시 출국, 3년간 본사 근무, 가족 동반 불가. 유진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요. 3년만 기다려달라고요. 돈을 모아서 돌아오겠다고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마. 우리 함께 버티자. 어떻게 버텨요? 하준이 분유값도 없어요.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결국 유진은 떠났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하준이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유진은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꼭 돌아올게.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일은 잘 풀렸어요. 3년이 5년이 되었고 5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승진했고 이사가 되었고 결국 이사회 의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연락은 끊겼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보낸 돈은 돌아왔어요. 유진은 탐정을 고용했지만 도연과 하준은 이사를 갔고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21년이 흘렀어요. 유진은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눈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손을 뻗고 싶었어요. 아들의 어깨를 만지고 하준아, 엄마야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21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유진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지 않았어요. 옆자리의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새벽 2시 버스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그녀는 옆자리 청년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1시간 전쯤 노트북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고개가 창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 귀의 모양, 잘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 모두 어린 시절 하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진은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그녀는 주먹을 쥐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어요. 3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20대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CEO라는 직함을 달고 회사를 운영하고 납기와 투자자를 걱정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흐느끼면 안 됐습니다. 하준이 깰 수 있었죠. 그때 하준이 몸을 움직였어요. 고개가 더 기울어지더니 유진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유진은 숨을 멈췄어요. 아들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15분간 휴게소에 정차합니다. 하준이 눈을 떴어요. 그는 자신이 유진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잠든 사이에. 괜찮아요.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하준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하준을 발견했어요. 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어요. 하준은 아메리카노 캔을 뽑고 뒤를 돌아 유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커피 드실래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준은 다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더 뽑았어요. 따뜻한 걸로요. 그리고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추워 보이셔서요. 두 사람은 휴게소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가족이 있으세요? 하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 때문이에요. 저는 드론 배터리 만드는 회사 운영해요. 스타트업이라 아직 작지만요. 힘들죠? 네, 솔직히요. 하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투자 받아서 제품 개발했는데 납기가 빡빡해요. 이번 주까지 최종 테스트 끝내야 하거든요. 실패하면 투자자들이 떠날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눈빛이 진지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해요. 하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하준이 웃을 때와 똑같았어요. 버스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발 5분 전 신호였어요. 두 사람은 버스로 돌아갔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요. 21년 만에 나타나서 나 엄마야라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유진은 결정했어요. 정체를 숨기고 하준 곁에 있기로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기로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버스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준도 눈을 뜨고 백팩을 내렸습니다. 다 왔네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하준이 인사하려는데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사하구 쪽이요. 장림동이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택시 타실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준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럴까요? 비용 나눠서요.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하준이 먼저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장림동 드림테크 산업단지요. 30분 후 택시는 작은 산업단지 앞에 섰어요. 건물들은 오래되어 보였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이 택시비를 냈어요. 하준이 사양했지만 유진은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는 하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유진이 물었어요. 혹시 사람 구하세요? 네. 회사에서요. 일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뭐든요. 청소도 좋고 시설 관리도 좋고. 유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야간 시설 관리 외주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거든요. 새 업체 찾는 중이었어요. 제가 할게요. 경력 있어요. 하준은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진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유진은 하준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복도, 오래된 엘리베이터. 하지만 유진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요. 3층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6개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엔 드론과 배터리 시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하준이 의자를 권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준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일단 기본 정보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름을 말할 순 없었어요. 하준이 기억할 리는 없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이미란이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하준은 서류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연락처는요? 유진은 독일에서 쓰던 휴대폰 번호를 불렀어요. 하준이 번호를 적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일하셨어요? 독일에서요. 보안 시스템 회사에서 시설 관리 일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보안 회사 의장이었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독일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외국에 있었던 거죠.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시설 관리면 주로 뭐 하시는 건가요? 안전 점검이요. 전기, 가스, 소화기, 비상구 같은 거 확인하고요. 청소랑 정리정돈도 하고요. 우리 회사가 작아서 관리가 좀 부족했거든요. 특히 연구실 쪽이. 하주는 말을 흐렸어요. 유진은 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연구실이 위험한가요? 드론 배터리 테스트하는 곳이라. 조심해야 하는데 납기가 급해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죠. 배터리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예산이. 하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진은 그의 어깨가 처진 걸 보았습니다. 젊은 CEO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제가 도울게요. 안전 점검 철저히 하고 위험한 부분 찾아서 보고할게요. 하주는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급여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오늘 저녁부터 가능하세요? 야간 근무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예요. 네, 가능해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저녁에 다시 오세요. 직원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사람은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유진은 이미란이라는 이름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하주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럼 저녁 6시에 뵐게요. 유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하준 곁에 머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낯선 사람으로 아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팠어요. 유진은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유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의가 내일 모레인데. 미안해요.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이요? 하지만 계약건이 부사장이 대신 진행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격으로 승인할게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준의 회사를 지켜보고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을요? 저녁 5시 50분 유진은 다시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편한 옷을 입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 운동화. 시설 관리 일을 하기에 적합한 차림이었죠. 3층 사무실은 이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5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유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미란 씨 오셨어요. 직원들한테 소개할게요. 하준이 손뼉을 쳤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시설 관리 맡아주실 이미란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연구실 쪽 보여드릴게요. 하준이 유진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이중문이 나타났습니다. 하준이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배터리 테스트룸이에요. 방 안은 각종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테스트 장치들, 모니터들, 그리고 벽 한쪽엔 배터리 시제품들이 충전 중이었어요. 유진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고
환기 시스템이 낡아 보였습니다. 전선 정리도 엉망이었어요.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테스트에 집중해야 해서 사고 나면 테스트고 뭐고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밤부터요. 하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려요. 저도 걱정되긴 했거든요. 저녁 6시 하준과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유진은 홀로 건물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죠. 유진은 청소 도구를 챙기고 2층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전선을 정리하고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환기구를 청소했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유진은 땀을 닦으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유진은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소화기 개수, 환기 시스템 개선 방안, 전기 안전 점검 항목들. 내일 아침 하준에게 보고할 내용이었어요. 새벽 5시 유진은 청소를 마쳤습니다. 건물은 깨끗해졌고 위험 요소들은 최소화됐어요.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6시 하준이 출근했어요. 그는 유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란 씨, 밤새 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보고서예요.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들이요. 유진은 노트를 건넸어요. 하준은 내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것들이네요. 예산 확인해서 바로 구매할게요. 서두르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오니까요. 하준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란 씨, 정말 고마워요. 든든해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비록 엄마로서가 아니라 낯선 직원으로서였지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건물을 지켰어요. 청소하고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낮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저녁이면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준과 마주치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아침 교대 시간에 잠깐, 그리고 가끔 하준이 야근할 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유진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넷째 날 밤 유진은 2층 연구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테스트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납기 맞추려면 내일까지 테스트 끝내야 해요. 하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복도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대표님, 아직 안전 점검이.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들렸습니다. 민수 씨 알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과 안 나오면 투자금 회수한대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유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졌어요. 일단 오늘 밤에 고출력 테스트 돌려요. 내일 아침에 데이터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유진은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민수라는 직원이 먼저 나왔고 하준이 뒤따라 나왔어요. 하준은 복도에서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미란 씨 아직 계셨어요? 네, 3층 청소 중이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준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연구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출력 테스트. 유진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배터리 고출력 테스트는 위험했습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는요. 유진은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스트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니터엔 온도와 전압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비 주변을 점검했어요.
환기구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풍량이 약했습니다. 소화기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뿐이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장비 배치, 환기구, 소화기 위치,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추가 환기 장치 필요. 소화기 최소 3개 추가 설치 권장. 하지만 이미 테스트는 시작됐어요. 지금 당장 멈출 순 없었습니다. 유진은 의자를 가져와 복도에 앉았어요. 밤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됐습니다. 테스트 장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진은 1시간마다 연구실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유진은 벌떡 일어나 연구실로 뛰어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장비 한쪽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유진은 즉시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그녀는 안전핀을 뽑고 불이 난 곳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어요. 하얀 분말이 쏟아져 나왔고 불꽃은 곧 꺼졌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 나왔어요. 유진은 장비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연기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유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전선 하나가 과열로 녹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선이었어요. 교체했어야 했는데 놓친 거였죠. 큰일 날 뻔했네.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그녀가 지켜보지 않았다면 작은 불이 큰 화재로 번졌을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사진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하준이 출근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테스트 어떻게 됐나? 그가 연구실로 향하려는데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이미란 씨?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테스트 장비에서 불이 났어요. 제가 끄긴 했는데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불이요? 어떻게? 전선 과열이었어요. 여기 사진이요. 유진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하준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미란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피해는 없어요. 하지만 대표님,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납기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예요. 알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중요해요. 직원들 생명이 중요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란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하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만든 거예요. 15명의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고요. 알아요. 하지만 요즘 자꾸 불안해요. 잘하고 있는 건가? 제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대표님은 잘하고 계세요. 직원들이 대표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요? 네. 대표님은 진심으로 이 회사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보여요. 하준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미란 씨. 위로가 돼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죠. 테스트는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장비 점검하고 안전장치 보강하고요. 그럼 납기는 투자자들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전 문제로 이틀 늦어진다고요. 이해해 줄 거예요. 하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미란 씨 조언 따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하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미란 씨는 저한테 든든한 사람이에요.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는 거였어요. 저도요. 대표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유진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회사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그녀를 보면 인사했고 하주는 종종 안전 문제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유진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돌아오라는 압박이 거세졌어요. 유진은 매번 핑계를 댔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8째 날 저녁 유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런데 3층 사무실 앞에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유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유진 씨? 유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강도연이었습니다. 하준의 아버지였어요. 당신, 도연은 다가왔어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분노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일? 무슨 일? 시설 관리요. 야간 근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1년 만에 나타나서 하필 여기서 일을 한다고요? 도연 씨, 강도연이에요. 낯선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불러요. 도연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준이가 아나요? 모를 거예요. 저는 이미란으로 가짜 이름을 썼군요. 도연은 비웃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이는 당신이 죽었다고 알아요. 유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떠난 후 5년 동안 하준이는 매일 엄마를 찾았어요. 언제 오냐고, 왜 안 오냐고 물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돈 벌러 갔다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준이가 10살 되던 해 결국 말했어요.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살부터 지금까지 하준이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하준이를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21년 동안 뭐 했어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연락했어요. 전화했고 돈도 보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받지 않았죠. 당연하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하준이는 훌륭하게 자랐고요. 알아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요. 네. 하준이 곁을 떠나라고요. 정체를 밝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하지만 하준이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살아 있었다는 걸,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걸 알면요? 도연의 말이 유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셨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걸 감당하게 할 거예요?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있게 해주세요. 안 돼요. 제발요. 하준이를 조금만 더 지켜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떠날게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유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마세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건 하준이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도연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준은 엄마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21년 동안요. 새벽 4시쯤 유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미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왜 안 주무세요? 테스트 데이터 검토하다가 잠이 안 와서요. 이미란 씨는요? 저도 바람 좀 쐬려고요. 하준은 유진 옆에 섰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같이 마셔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란 씨,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가족은 없으세요? 독일에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있었어요. 오래전에요. 이제는요? 연락이 끊겼어요. 제 잘못으로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엄마가 없어요.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하준은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가끔 꿈에 나와요.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제일 슬퍼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바람이 차가워서요. 하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유진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이거 입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안 추워요. 이미란 씨가 더 필요해요. 유진은 재킷을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엄마한테요? 하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전 잘 크고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세요? 제 엄마 생각나서요. 저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하준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미란 씨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들어가요. 너무 추워요.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하준이 말했어요. 이미란 씨 고마워요. 이야기 들어줘서요. 저야말로요. 하준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떠나야 했어요. 영원히요. 열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어요. 도영과의 약속대로 일주일 후엔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최종 배터리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결과를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 6시 유진은 평소처럼 하준과 교대했어요. 하지만 하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서요. 최종 테스트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투자자들이 와요. 성공하면 추가 투자를 받고 실패하면. 하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 될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이미란 씨가 계속 안전 점검해 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할 일 했을 뿐이에요. 하준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미란 씨, 오늘 저녁에도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왜요? 그냥 있어 주셔서 든든해서요.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유진은 모텔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테스트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배터리 테스트 프로토콜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오후 1시 유진은 다시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였습니다. 건물 앞엔 고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벌써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건물로 들어갔어요. 3층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대표, 오늘 테스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투자금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중년 남성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성공할 겁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2시에 시작하죠. 준비 잘하시고요. 투자자들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유진은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정장 입은 남성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유진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하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이미란 씨? 왜 이렇게 일찍? 걱정돼서 왔어요. 유진은 하준 앞에 앉았어요. 무서워요. 하준이 작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직원들은, 이 회사는 실패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대표님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제가 봤어요. 밤새 데이터 검토하고 장비 점검하고 안전까지 신경 쓰셨잖아요. 유진은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대표님은 잘하고 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하준은 유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미란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오후 2시 2층 연구실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투자자 2명, 하준, 그리고 연구팀장 민수. 유진은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가 테스트 장비를 작동시켰어요. 모니터에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압, 온도, 출력량.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하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 모니터의 온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민수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뭐라고? 하준이 다가갔어요. 유진도 본능적으로 연구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원 차단하세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민수가 스위치를 내렸지만 배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배터리가 폭주 상태예요. 모두 나가세요. 하준이 외쳤어요. 투자자들과 민수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장비 앞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수동 차단 스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나가세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이거 끄고 갈게요. 위험해요.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순간 모든 게 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하준에게 달려가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대표님, 하준이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어요. 유진은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뜨거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미란 씨,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아득하게요. 이미란 씨, 정신 차려요. 누군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눈을 뜰 수 없었어요. 119 불렀어요. 빨리요.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유진은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하준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사해야 해. 그리고 유진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주는 쓰러진 유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미란 씨, 제발 깨어나요. 복도에서 도연이 뛰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유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유진. 도연은 무릎을 꿇고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준아, 이분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미란 씨가 저 때문에. 하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들것에 옮겼어요. 하준이 따라가려 하자 도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준아, 아버지, 놔주세요. 저 병원 가야 해요. 하준아, 들어. 이분은.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내 엄마야. 하준은 멈춰섰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유진. 21년 전에 우리를 떠난 내 엄마야. 하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죽었잖아요. 미안하다. 거짓말이었어. 내 엄마는 살아있었어. 하준은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럼 이미란 씨는 엄마였다고요?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그래.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구급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처음으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하준은 엄마를 불렀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유진은 사흘째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신 화상 20%,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의사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준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하준아, 좀 먹어라. 도연이 샌드위치를 건넸어요. 하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하준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엄마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게 나을 것 같았어. 나을 것 같았다고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기다리며 상처받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하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중환자실 안에선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냈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는 왜 가짜 이름으로 회사에 온 거예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널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멀리서라도.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웠겠지. 내가 거부할까봐. 미워할까봐. 하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넷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눈을 떴어요. 엄마. 하준이 달려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유진은 희미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준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준. 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준은 들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요.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잠이었어요. 일주일 후 유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빨랐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강한 분이시네요. 회복 의지가 대단하세요.
하주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은 민수에게 맡겼어요. 대표님, 회사는 괜찮아요? 유진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투자자들이 사고 이야기 듣고 오히려 투자 늘렸어요. 정말요? 네. 안전을 위해 직원이 희생했다는 게 감동적이었대요. 그리고 하주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 이야기도 들었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1년 만에 만난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거셨어요. 하준아, 엄마, 왜 떠나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해 주세요. 알고 싶어요. 유진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IMF 시절의 어려움, 독일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너를 두고 떠난 건 엄마의 선택이었어. 돌아오려고 하셨어요? 했어. 계속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연락을 끊었고 너희를 찾을 수 없었어.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절 만났을 때 너라는 걸 알았어. 바로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두려웠어. 내가 날 거부할까봐. 그냥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하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전 괜찮아. 미워해도 돼. 엄마가 받아 마땅해. 미워하지 않아요. 하주는 유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슬프고 화나고 복잡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하준아,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요. 괜찮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유진은 퇴원했습니다. 화상 자국은 남았지만 건강은 거의 회복됐어요. 하준과 도연이 함께 병원에 왔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준이 물었어요. 유진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세 사람은 택시를 탔어요. 사하구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연과 하준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파트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펼쳐졌어요. 들어와. 도연이 말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웃는 모습. 유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놓친 시간들이었어요. 엄마, 하준이 다가왔어요.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요. 새로운 기억들. 유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요. 고마워, 하준아. 정말 고마워.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 차려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자꾸 울게 돼서. 괜찮아요, 엄마. 하준이 미소 지었어요. 울어도 돼요. 우리 다 같이 울어요. 도연도 눈물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울고 웃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하준의 옛날 방에서 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한유진 의장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랑크푸르트 본사였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의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미안하지만 사임할게요. 네.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어요. 부사장이 승계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가족이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